네,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주말 사이에 좀 전에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당분간 좀 증시는 좀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들 얘기하기로 확전의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이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도 하방 압력을 좀 받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도 올라가고 있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었고 물가도 그렇게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 강달러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게 살짝 더 그 방향을 세게 밀어주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식내 증시도 당분간은 조금 조정의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까지도 평가가 나오는데 환율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1,380원 넘어섰습니다. 1,4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강달러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강달러도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겠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380원 내지는 1,400원 정도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랑 비교를 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위기시일 때다 도달하는 정도 레벨이에요. 근데 다만 최근의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기준점을 원달러 환율 이전에 2010년대에 1,100원 이 정도로 잡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글로벌 펀더멘탈은 워낙 미국 경제만 좋고 나머지 경제들은 썩 좋지 않고 라는 게 꽤 구조적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한 1,300원 정도 내외 정도의 환율 레벨이라는 거를 오히려 이제는 조금 정상 범위, 뉴노멀이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레벨에서 지금의 1,400원 정도를 바라보는 상황은 과거에 1,100원을 기준으로 1,400원 가는 거랑은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튼 지금 시점은 조금 더 강달러가 진행되고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1,400원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거냐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1,400원대 아주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달러 가능성이 있고 1,400원을 갈 수는 있지만 아주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매수 이어져 왔는데 이런 외국인 집중 매수 섹터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의 강도는 약해질 것 같고요. 다만 섹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썩 그렇게 다들 다 같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다. 특히나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가 다 좋고 광범위하게 미국 경제가 좋다기보다는 미국에서도 투자가 나오는 부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투자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IRA라던가 칩스라던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혁신 분야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그 수혜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심이 되겠죠. 이쪽이 외국인 수급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 주식을 사는 지금 외국인들은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특정 분야가 좋게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미국 빅테크도 좋지만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사두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신흥국 위험 자산에 대한 위축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게 반도체까지를 비중을 줄이면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수급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한국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탈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도 그 위기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주식시장이 연말부터 또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장 충격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약간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주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기간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지금이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 10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큰 상황이었고요. 그게 점점 축소가 돼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연내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할 거다.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눈높이는 조금 하향 조정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반면에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마 이번 1분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범용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좀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 전망은 약간씩은 여전히 상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은 작년 10월보다는 중동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정도는 강도는 비슷하다고 했을 때 나머지 여건들은 좀 좋아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동 사태가 정말로 극심한 갈등,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덴만의 봉쇄를 가면서 국제 유가가 $100 위로까지 치솟아 오르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아마도 이 펀더멘탈의 개선 상황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중동 사태로 인한 주가 조정이 나오면 저희는 한 2,500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주식을 사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에 좀 가려져 있지만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이제 계속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CPI의 논란 가슴을 PPI가 진정시켜줬다. 이런 수사도 나오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한 CPI에 비해서 PPI는 물가 둔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예.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물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다 같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은 분명히 한두 달 정도 더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게 파월 의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면 도대체 몇 달치 물가 정도를 봐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한 6개월 정도의 모습은 보고 싶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한 3개월 정도는 물가가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다시 진정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시점은 빠르면 한 7월 정도 될 거고 물가 불안이 여전히 앞으로도 한두 달 정도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9월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게 최근에 금리 인하가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정도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이런 금융시장의 컨센서스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물가가 정말로 그렇게 한두 달 안에 빠르게 안정돼 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은 있습니다. 최근에 CPI 이런 데서 나오는 물가 지표들을 보더라도 임대료라던가 아니면은 핵심 서비스 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잘 잡히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가들이 상당히 좀 한번 방향이 잘 내려가지 않는,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는 좀 견고한 종류의 물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이 빠르게 좀 금리 하락을 좀 베팅하는 시점이 오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그 PCE 물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원 PC 경우 주거비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물가 둔화는 좀 확인될 거라고 보십니까? PC 같은 경우는 그 CPI랑 PPI가 같이 나오면은 그걸로 대충 예상이 가능한데 약간은 완화 정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 PCE 같은 경우는 2%대 진입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연준이 이제 CPI까지가 그렇게 2%대까지 충분히 안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라서 분명히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거긴 한데 충분히 금리 인하 전망이 더 강화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PC도 약간의 기여하겠지만 앞으로의 물가 지표들도 계속 좀 핵심 관심사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 물가 지표를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예상 시점 어쨌든 좀 후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기술주들이 좋은 이유는 일단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미국의 그런 IT 투자들이 더 진행되도록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혁신 분야가 아직 충분히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초기 국면에서 빠르게 투자를 해서 헤게모니를 쥐고 가야 된다라는 빅테크들 간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이쪽들에 대한 주도력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금융시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네. 연준의 금리 문제도 있고, 물가가 잘 안 잡혀지는 부분,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중동 부분의 이슈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장 확실한 부분으로 주식시장은 돈을 피해 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한 부분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주식을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만 갈 거냐, 미국 국채와 금과 이런 방향으로만 갈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과거 한 10년간의 패턴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경우는 잘 없었고, 보통은 미국 기업들 안에서도 이런 성장이 나오고 있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로 피해가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비슷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빅테크들의 주도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빅테크들의 비즈니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주도력을 가져가는 상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주도, 시장 주도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워낙 이제 중동전 확장 가능성이라는 큰 변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증시 안에서의 주요 키워드 당분간은 실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면은 그 상황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이 그나마 양호한 기업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니까요.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양호할 거라고 생각되는 제일 대표 분야가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분야들이 IT 하드웨어, 그리고 기계, 이런 분야들이 같이 포함이 되니까 이쪽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하드웨어, 기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실적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최근에 또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게 자동차, 그리고 조선, 운송, 이런 쪽들입니다. 이게 1분기 실적이랑 올해 실적들이 같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이고요. 네. 미국 경제가 그나마 다른 경제권에 비해서는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유가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고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는 것들이 미국 자동차보다는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실적 전망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조선이나 운송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수혜가 되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란 말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는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 반도체는 기본이고요. 조선, 자동차, IT, 하드웨어 이렇게 꼽아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거는 여전한 것 같고요. 다만 2월 이후에 주가들이 움직였던 방향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정부가 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기업 밸류업을 해 나가야 되느냐는 것들이 논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아마 상반기 중에 그런 논의들을 결집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그 분야들은 다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장주들, 헬스케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들이다 보니까 미국 물가가 조금 안정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해줄 수 있느냐가 구체화되는 시점 정도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가치주와 성장주는 이 각각의 민감한 이슈들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가치주와 성장주는 리스크 해소되는 시점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